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4,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고요. 아내랑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직업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뭐 말이 좋아 개발자지 사실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런 저에게 벌어진 아주 소소하지만 묘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결혼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희 집은 맞벌이라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집에 있어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살짝 환호했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아내가 워크숍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미 플랜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엔 뭐 하지? 게임이나 밤새 해볼까? 아니면 치킨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랑 술 한 잔이라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공항으로 아내를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가나 가볼까?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제대로 얼굴도 못 비췄고 부모님도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아내도 본가 가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서 혼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나름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슬쩍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에 본가 좀 다녀올까? 당신도 없으니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고 부모님도 오랜만에 뵐 겸. 그런데 이게 웬걸 아내가 딱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 특유의 미간 살짝 찌푸리는 표정 있잖아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날 굳이 본가를 간다고. 날 일부러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거야? 아니,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나오면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설득해야 하는 그 미묘한 상황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도 바쁘고 없으니 나도 오랜만에 본가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해둘게. 그냥 회사 워크숍 때문에 못 왔다고 하면 되잖아.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아내도 알았어. 다녀오든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 여러분 아시죠? 그 눈빛이란 게 마냥 허락은 아니에요. 다녀오긴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어쨌든 저는 아내를 공항에 내려주고 바로 본가로 출발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본가로 가는 길,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내가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형도 만나고,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가 없는 날 굳이 본가를 간다고 한 게 좀 이상하게 보였나? 아니야. 그냥 내가 효도하는 거지. 효도하는 게 뭐가 나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풍경도 괜히 감성적으로 보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왠지 더 감미롭게 들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런 날은 괜히 내가 주인공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본가에 가면 형수님도 뵐 수 있잖아요. 저희 형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결혼한 꽤 지났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멋지세요. 제가 총각 때부터 형수님을 보면서 형은 진짜 복 터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냥 가족으로서 존경하는 마음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형수님이셨어요. 부모님은 밭을 나가시고 형은 회사에 출근했는지 집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순간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형수님은 정말 세월을 정면으로 맞아도 끄떡없으신 분 같거든요. 오랜만이야, 성민아? 형수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형수님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냥 형식적인 칭찬인데 이 말이 나가고 나서 순간 이거 괜히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겠지 싶더라고요. 근데 형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아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뭐 다행히 별일 없었죠. 형수님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 얘기도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요즘 동네 소식 같은 것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본가에 온 거라 그런지 그냥 이런 사소한 대화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형수님이 저녁 준비를 하시겠다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까 하다가 괜히 양심에 찔려서 따라갔어요. 제가 도울게요, 형수.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성민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고마워. 그 말 듣고 살짝 뜨끔했어요. 아니, 제가 평소에 얼마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튼 형수님 옆에서 열심히 돕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돕는다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니었죠. 양파 껍질 까고 당근 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형수님이 계속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머, 칼질 잘하네. 아내가 요리 시키나 봐? 아, 아니요. 저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그냥 옆에서 배운 거죠. 아이고, 잘하네. 형은 이런 일 한 번도 안 하거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왔어요. 뭐랄까,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형수님이랑 이렇게 요리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형수님이랑 둘이서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릴 때 형이랑 같이 놀던 추억도 떠오르고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쯤 되니까 부모님이 밭을 끝내고 돌아오셨고 형도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그런지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자주 못 오는 게 죄송하긴 한데 또 이렇게 반겨주시니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형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성민아, 오랜만이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냐? 아니, 이게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형, 나도 이제 나이 먹었지. 근데 형은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아, 설마 요즘 맥주로 배 키우나? 그랬더니 형이 바로 소파에 앉으면서 야, 됐고. 오늘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잔하자. 아버지랑도 같이.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기다렸다는 듯이 술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술 한잔 해야지. 내가 따라라, 성민아? 이렇게 시작된 술자리. 어머니도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어 오시고 형수님은 술잔을 챙기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갔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술 마시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밤.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다들 말도 많아지고 웃음소리도 커졌어요.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무용담을 늘어놓으셨는데 뭐랄까,
한 5번은 들었던 얘기인데도 술기운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축구 시합에서 내가 골을 넣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영웅처럼 봤다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형이 바로 태클을 걸었죠. 아버지, 그 얘기만 벌써 10번째예요. 그때 골 넣은 거 말고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잔을 딱 내려놓으시면서 야, 이놈아. 그 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그때 내가 없었으면 우리 동네가 졌다고. 그러면서 또 옆집 아저씨 얘기, 동네 자랑 얘기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피식 웃으시더니 저 양반은 술만 마시면 꼭 옛날 얘기야. 성민아, 너는 아버지 닮지 마라. 저는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아, 나도 술 마시면 친구들한테 옛날 얘기하는데 이거 유전인가? 형과의 회사 이야기. 그러다 형이 술 기운에 회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성민아. 요즘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나도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본다. 그러면서 자기 팀장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새 밤 12시가 됐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지니 다들 술 기운에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코를 골며 잠드셨고요. 형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 좀만 누울게 하더니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아, 이게 바로 가족 술자리의 끝판이지. 술잔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안주는 반쯤 남아있고 다들 취해서 뻗어있는 그 풍경이 왠지 정겹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수님이 혼자 뒷정리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자 형수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성민이는 그냥 쉬어.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형수님 옆에 가서 설거지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뭐, 별거 없는 이야기였어요. 형은 요즘 회사에서 잘 지내요? 라든가,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같은 평범한 대화였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형수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네. 왜요? 형이 뭐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형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가끔은 가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없달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항상 밝고 씩씩한 분이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수, 내가 볼 때 우리 형이 정말 바보 같네요.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아니, 진짜 칭찬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었죠. 그런데도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솔직해지고 싶었던 건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예전부터 형수는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형이랑 결혼하셨을 때도 정말 부러웠다고요. 이 말을 듣고 형수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민아, 너는 나를 여자로 봐준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형수님이 농담을 하시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죄송해요, 형수. 여러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술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형수님이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가끔은 나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 뭐라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당황했어요. 형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술김에 나온 말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순간의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얼른 대화를 돌리려고 했죠. 형수, 이거 설거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형수님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튼 설거지 마무리하고 어머니, 아버지 방으로 모셔다 드린 다음에 저도 별채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벌렁 들어 누우니까 그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술 마시고 형수님 때문에 마음은 심란하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자자 싶어서 눈을 꾹 감았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이 스르르 오려는 찰나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형수님이 서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 방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아니, 형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요. 상황? 형수님, 저기.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더듬거리는데 형수님이 제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고 떨리던지. 성민아, 오늘만이야. 가끔은 나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부모님과 형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본가를 떠났어요. 전날 밤에 형수님과의 대화와 거시기 한 것은 어차피 술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형수님, 다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만 형수님과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후로도 형수님은 여전히 형과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본가에 가면 형수님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반겨주시고요.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형수님도 아마 저처럼 그냥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아내와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제 일 하면서 가끔씩 본가에 들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곤 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전 올해 52의 중년 여성입니다. 가족은 남편과 3명의 딸, 그리고 딱 2년 전까지 제 곁에 형부가 계셨습니다. 오늘 저희 형부의 기일이라 많은 생각에 잠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43살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시집을 늦게 가서 아이를 늦게 낳지만 제 어릴 적엔 노산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부모님에 관한 기억은 없어요. 자궁 쪽이 약했던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친할머니 도움을 받아서 3살 정도까지 키워오시다가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상대의 여성분께서는 저와 22살 터울의 딸이 있었죠. 그때도 전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재혼 후 3년 정도는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해요. 3년 후 새엄마가 갑작스럽게 위암 진단을 받고 1년 반 정도 항암 치료를 하며 투병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또 새 여자가 생기시면서 절 22살 터울인 언니한테 맡기다시피 하셨대요. 그때 언니는 29살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언니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조카랑 저랑은 4살 차이밖에 나질 않았어요. 언니는 아직 어린 저를 보며 뱃속에 아기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모른 채 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언니는 저를 데리고 형부에게 가서 이 아이도 내 딸이라며 사정을 이야기했고 처음에 형부는 당황하더니 당연히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고 당신 딸이면 내 딸이니 우리 같이 잘 키워보자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조카와 자매처럼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형부와 생선 가게를 했던 저희 언니는 주변에서도 인품이 좋아 소문이 자자했고 저에 관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 상인분들이 젊은 사람이 참 착하다며 이것저것 과일과 간식들을 싸주셨다고 해요. 때문에 저희 언니는 항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올 때 한가득 먹거리를 들고 오곤 했죠. 형부와 언니가 밖에 있어 돈을 벌어오는 동안 저는 학교 끝나고 유치원에서 조카를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감 놀이를 하며 놀고 있으면 먹거리를 사들고 들어오던 언니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 조카는 저를 언니 언니 부르며 잘 따랐어요. 언니를 닮아 예쁘고 애교도 많아서 형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직도 조카를 쳐다보며 행복해하던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형부의 미소가 잊히질 않네요. 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사랑이 넘치는 언니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제가 16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을 뒤집어버린 비극이 찾아왔어요. 새해에 온 식구가 해돋이를 보러 다녀오던 중에 그만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 언니와 조카는 목숨을 잃었고 형부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후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온전하셨던 형부는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만 입으셨고 저희 언니와 조카 그리고 제가 많이 다쳤었다고 셋 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수혈이 필요했는데 언니와 조카는 형부와 혈액형이 달라 수혈이 불가능했고 불행 중 다행인지 저와 형부 혈액형이 같아서 의식이 있던 형부가 제게 수혈을 해줘 저를 구할 수 있었고 언니와 조카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언니와 조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형부도 아내와 자식을 잃은 충격에 한동안 말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넋이 나갔었죠. 원래도 무뚝뚝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니 표정이 싹 사라진 정말 시체 같았어요. 가족을 잃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감히 모르실 겁니다. 숨도 못 쉴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요. 저 역시 태어나기 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동반하며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겨우 정신이 들 때쯤 저는 형부의 병실을 매일 찾아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형부가 먼저 퇴원을 하고 뒤늦게 퇴원을 한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사람의 온기는 온데간데였고
여기저기 놓인 술병과 쓰레기 더미에 찌들어 잠든 형부. 덥수룩한 수염, 정말 페인이 따로 없더군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자 형부는 왔니? 한마디를 하고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곤 다시 자리에 눕는데 그 눈빛은 마치 자신도 죽여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집안 곳곳 널린 쓰레기들과 술병을 치우고 그동안 쌓여있던 빨래들과 설거지 등 지방 청소를 한 후 환기까지 시키고 저녁을 준비했죠.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자 자고 있던 형부를 깨워서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분명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인데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차가운 공기를 깨고 제가 먼저 말을 했죠. 형부, 저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 전에 다니던 학교로 가면 되겠지? 네, 선생님께 말씀드리마. 그리고 저는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언니와 조카 목까지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을 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형부와 형부의 주위를 둘러싼 채 굴러다니는 빈 술병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 널브러진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고 저녁을 준비하는 저의 학교 후의 일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둘 무렵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학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싶으니 형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형부와 술병들.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와 조카 대신 제가 살았다는 자책감은 저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은 형부가 잠에서 깨어 저를 발견하시고는 왔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부짖었어요. 잘못했어요, 형부. 제가 살아서 죄송해요. 언니랑 조카 목까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계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절 구하셨어요? 왜 나 같은 걸 구해서 힘들어해요? 그냥 그때 언니랑 조카랑 같이 죽게 내버려 두지. 그냥 죽을 걸 그랬어요. 이야기하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나를 보고는 형부가 달려와 뒤에서 꼭 끌어안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애야.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랬어. 내 와이프랑 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 너는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아내도 자식도 없는 이런 내게 남은 건 너밖에 없어. 우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간 네 언니랑 우리 딸 목까지 같이 잘 살자. 내가 노력하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언니와 조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저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특목고에 진학을 했고 다른 학교보다 비쌌던 학비로 인해서 형부는 밤낮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생선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택배를 하시는 형부를 보며 그 고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피땀 흘려 공부를 했고 고생 끝에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순간 언니가 기뻐하는 얼굴이 떠올라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형부는 이거 딸 하늘나라 갈 때 받았던 보험금이야. 너는 내 처제이지만 내 딸이기도 해. 이걸로 내 등록금을 내주고 싶구나. 그걸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부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악착같이 공부에 매진을 해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저는 알아주는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이라 야근이 잦았으나 바쁜 와중에도 형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일 끝나고 야식을 사서 들어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형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저랑 같은 연구원 직장 선배와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형부에게 소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형부는 말씀은 많지 않지만 따뜻하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좋아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상견례 전달 형부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셨어요. 이거 내 언니 보험금이야. 결혼 준비할 때 보태렴. 형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제 언니 목숨값을 제가 어떻게. 이 돈까지 받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내 언니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내 손을 내가 잡아도 되겠니? 그래야 하늘에 있는 내 언니도 편하게 눈을 감을 거야. 저는 형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형부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형부의 손을 잡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남편과 상의 끝에 서울 끝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형부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금도 남편에게 참 감사하네요. 저는 이렇게 너무도 사랑하는 두 남자와 살며 첫째 딸을 낳고 딸의 애교에 항상 집안에는 웃음이 돌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레 살이 빠지고 안색이 급격히 나빠진 형부. 급기야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밤에 구토를 하시는 형부의 모습에 저는 형부를 모시고 근처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형부의 간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병명은 간암, 이미 암세포는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갖은 고생 끝에 이제야 자리를 잡아서 조금은 남들처럼 대단한 행복이 아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는데 우리에겐 그것조차도 어렵기만 한 일이었다니. 이보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형부에게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항암 치료만 꾸준히 잘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형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형부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고통 속에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간호하는 제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형부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형부를 간호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탓에 무리를 했는지 그만 연구실에서 실신을 하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하얀 병실이었습니다. 아, 과로를 했구나 생각하며 일어나려는데 의사가 한 말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3주 되셨고요. 쌍둥이네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하필 지금 이 상황이 임신이라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만 흘렸죠. 저는 이 사실을 형부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형부의 항암 치료가 있던 날이라 저는 퇴근을 하고 죽을 사서 병원으로 형부를 보러 갔어요. 형부는 많이 수척했지만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는 형부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이야기하며 갓 사온 따끈따끈한 죽과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제 앞에 아기 베넷 저고리를 내어놓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형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남편 시켜서 샀다. 아직 둘 다 성별을 몰라서 하얀색으로 샀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저는 죄스러운 마음에 울먹이며 너무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 나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지금 너무 기쁜걸. 건강하게 출산해서 내게 꼭 안겨주려무나. 형부는 자책하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고 저는 형부를 붙들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하에 휴직계를 내고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형부가 있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런 나를 보는 형부는 홀몸도 아닌데 병실을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것조차 못하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부는 태교도 못하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병원 휴게실에서 예쁜 사진이 들어있는 책과 잡지책을 들고 오셔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도 보여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형부와 같이 사진을 보며 신혼여행도 제주도에 가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다는 형부를 꼭 모시고 가리라 다짐을 했었는데 저의 출산이 임박함과 동시에 형부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휑한 머리 가죽만 남은 뼈 분반실에 들어가기 전 다른 산모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출산을 하고 나왔을 때 형부가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딸들을 출산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저는 곧바로 형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다시는 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어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형부는 다행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형부는 고생했다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저도 부푼 마음으로 아이들을 형부께 보여줄 생각에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어여쁜 공주들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 또한 빠르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형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형부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예쁘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며 한없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왔다 간 다음 날부터 형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대로 형부를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저희는 형부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형부는 저희 가족을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고는 옅은 숨을 내쉬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이제 그만 네 언니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려무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형부의 진심에 목이 메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오늘 나의 형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고 그 모습은 그렇게도 평온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형부를 조카와 언니에게 보내드린 후 저는 형부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꼭 저희 가족들은 헌혈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오빠 같고 때로는 아빠 같았던 나의 형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